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저는 아직까지 버틸만 하고 제 나이에 비해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도 하늘의 복이겠죠.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자중하라며 말씀하시거나 돈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고 용기 내어 글을 써봅니다. 남들은 흙수저네 금수저네 이러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수저 자체가 없었어요. 집이 찢어지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가 80년대에 태어났는데도 저희 집은 전기세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고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말이 글러져 있지 남의 집 논밭 일해주며 일당받는 아버지 밑에서 엄마도 배추밭 일 도와주는 일을 하시면서 살림을 도우셨지만 우리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40대 개그맨이 자신이 어릴 적에 돌리는 전화기를 썼고 교환 바꿔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출연자들이 못 믿어서 야유를 보내던데요. 그 개그맨이 살던 깡촌만큼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는 돌리는 전화기는 없었지만 그 정도로 촌에서도 촌이었죠. 주변에 제 또래는 볼 수가 없었고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뿐이었고 그나마 우리 아빠가 청년이었어요. 세상에나 40대 넘은 분이 어린애, 청년, 젊은이로 불렸으니 말은 다 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경기도 인근으로 나왔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런 깡촌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왔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대강 저의 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어쨌든 저에게 어린 시절 기억은 늘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렇지만 그냥 재밌었던 추억하고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뻐해 주셨던 기억들이었어요. 풀벌레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릴 적에 그렇게 불렀고 그분들이 저를 친손녀처럼 이뻐해 주셔서 그런지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항상 그리움과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도시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지하철이란 것도 타보고 시골 생활을 점점 잊고 살게 됐어요. 그 사이에 아빠는 어느 공장 경비로 취직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고 엄마는 김밥집에서 일하셨는데 나름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가게 주인이 엄마에게 가게를 맡기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 남들이 보기엔 마치 엄마가 가게 주인인 줄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집이 점점 안정화돼 간 거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정말 시골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그 이후로 과거 살았던 곳을 찾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엄마 아빠가 대화하시다가 언덕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 딸내미 엄청 이뻐해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그때서야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펑펑 울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밭일 나가시면 언덕집 할머니가 밥도 챙겨주고 배고프지 않게 과일도 깎아주셨는데요. 그 할머니만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늘 제게 먹을 것을 챙겨주신 고마우신 분이었어요. 도심으로 이사오고 나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한 게 그렇게 울어놓고 장례식에 안 갔다는 거예요. 저도 참 나쁜 아이였어요.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라서 야근과 회식으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시기였어요. 그래도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면 갈 수는 있었겠지만 생각해보면 귀찮은 이유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또 몇십 년 만에 시골 찾아가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어렸을 때에 비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망설였던 것 같아요. 결국 할머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인지 언덕집 할머니 닮은 할머니를 보면 괜히 끌리고 정이 가더군요. 또 제가 시골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살다 보면 따뜻한 정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노인들 목욕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느라 바빠서 보통 주말마다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묵묵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 남편은 어른을 정말 공경하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넘치는 남자였죠. 뭔가 가식적으로 일부러 매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성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거짓말 좀 보태서 말하자면 천사가 나타난다면 우리 남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였죠. 너무 착해서 오히려 제가 감싸주고 싶고 행여나 세상에 상처 입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요. 오히려 해병대 조교 출신에 대학 때까진 특공무술을 해서 싸움도 엄청 잘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외강 내유 스타일이었습니다. 밖은 세 보이지만 안은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였죠. 이런 반전 매력에 더욱더 남편에게 빠져들었고 저의 이런 호감을 눈치챘는지 어느 순간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편이고 또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이 한 번도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뭔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면서 피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보통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여자가 찾아오면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시아버지가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두 분 다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 것 마냥 대면대면한 데다가 둘 다 딱히 저에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다고 했을 때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서로 부부가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 사이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나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퉁명스럽게 제 신상에 대해 좀 물어보시고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정도만 물어보고 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시아버지 되실 분도 날씨 타령만 하시다가 담배 태운다고 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그렇게 저녁 식사 내내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그저 묵묵히 남편, 시어머니는 밥만 드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피러 나가신 시아버지는 아예 들어오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시길래 집에 가려고 나가다 보니 작은 마당 구석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다가 나가는 저와 남자친구를 보고 아이 벌써 가게?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서 통화하다가 며느리 될 분을 제대로 대접도 못했네요. 다음에 보면 그땐 진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봐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도 뭔가 약간 껄끄러운 느낌으로 아빠가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래. 나도 아빠 닮아서 낯을 많이 가리잖아. 하긴 그 말도 맞긴 맞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곤 그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 당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한 게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그 당시에는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올리고 시집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세상에나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었고 제가 오는 날하고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때만 어쩔 수 없이 만나셨던 거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나가서 살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이 집안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걸까?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사기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세한 가정사를 숨긴 남편에게 아주 약간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상처받을까봐 크게 내색은 하지 않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미안해. 사실은 부모님 두 분이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 아마 곧 이혼하실 것 같아. 이혼하시는 건 부모님 마음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괜히 모양새도 그렇고 내가 엄청 당혹스럽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건 결혼하기 전에 미리 나한테 말 좀 해주지 그랬어. 아 미안해. 두 분 다 조금씩 문제가 좀 있으신데 이걸 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도 그냥 쑥스럽고 창피해서 하여튼 숨긴 건 잘못했어. 요새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자식 결혼까지 다 보내놓고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더라. 두 분 사이의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지만 근데 이유는 알아야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시는 건데? 남편이 망설임 끝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입이 쩍하고 벌어지더군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동네의 유명한 바람둥이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쉬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추파를 날리는 분이셨는데요. 처음 남편이 제게 시아버지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고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는 분이셨나 봐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나중에 시댁 근처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인근 마트나 음식점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수군대냐고요? 아이고 바람둥이 며느리가 저 여자야? 보통 아들은 아빠 닮는다고 하던데 저 여자도 안 됐다 안 됐어. 못 들은 척해도 다 들리는 걸 어떡해요. 동네 창피해서 이사간다는 말에 실감하겠더라고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는 손모가지가 멀쩡한 게 신기할 정도로 여기저기 도박판에 기웃거리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주부 도박단으로 경찰서도 몇 번 끌려갔다가 오셨더군요. 그렇다고 무슨 타짜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 보면 호구 하나 잡고 옆에서 바람이나 잡아주는 아줌마 역할 정도는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시부모님 현재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가 멀쩡한 사람이 없더군요. 또 남편에게는 2살 차이의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도 그다지 정상은 아니었답니다. 남편의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애를 가져서 시집을 갔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남편이 매우 폭력적이라 매일 맞고 친정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맞고 왔는데도 또 어느샌가 다시 그 남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맞고 돌아오고 그리고 맨날 시댁 식구들에게 이혼한 애 만에 집안 뒤집어 놓곤 또다시 남편과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부터 시누이까지 멀쩡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남편같이 착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본인 가족이 창피한 줄 아는지 저에게 딱히 시댁에 가자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저 피하기만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일이 있고 남편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시댁엔 용돈 정도 드리고 명절 때나 찾아뵈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도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영화 속 기생충이 바로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아가 혹시 용돈 좀 없냐? 내가 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이러질 않나. 시누이는 불쑥불쑥 집에 찾아와서 옳게 요즘 힘들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줄래? 아니 우리 남편이 별것도 아닌 걸로 나를 복날 개잡듯이 잡아대는데 아이고 미쳐버리겠더군요. 제가 시집을 온 건지 무슨 벌칙 받으러 온 건지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대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여자를 만나는지 어디 가서 춤을 추고 다니는지 생사도 모를 시아버지가 고마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워낙 저를 잘 챙겨주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한 터라 참아볼 때까진 참아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5만 원 드리면 당분간은 잠잠했고 시누이는 징징거리긴 해도 딱히 저에게 못살게 굴거나 귀찮게 하는 법은 없었거든요. 1시간 정도? 한 짧게는 10분 정도 이야기 들어주다 보면 금세 기분이 풀려서 한동안 연락도 없고 간혹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보내주는 귀여운 면도 있었어요. 그냥 그 순간만 참으면 금방 잊혀질 것들이라서 그런 귀찮음마저도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소식도 없던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통화는 했죠. 근데 직접 연락 주신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을 했는데 주말에 남편이랑 시골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순간 시골? 무슨 시골? 조금은 의아했어요. 남편에게 시골이란 단어 자체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사실은 우리 고향이 시골이야. 거기에 친할머니가 살고 계시거든. 솔직히 몸이 좀 불편하셔서 결혼식 때도 못 오셨고 굳이 만날 일이 없어서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지셨는지 아버지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계셨거든. 남편 말인즉슨 시할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시아버지가 옆에서 간호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의외였어요. 바람둥이 시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는 끔찍히 챙기는 효자라는 점이었고 조금 섭섭했던 것은 가족사를 이렇게 꽁꽁 숨기고 말을 안 해주다가 뭔가 잊을만 하면 하나둘씩 툭툭 던지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어쨌든 시할머니 계시고 시골이라는 말에 시아버지도 뵐 겸 겸사겸사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내내 오랜만에 어릴 적 추억이 슬슬 떠오르더군요. 풀벌레 잡고 밤에는 마당 평상에 누워서 별을 보고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쫓아다니고 강아지들이랑 놀았던 저의 어린 시절이 마구 생각났습니다. 역시 어릴 적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골의 논밭만 보이는데도 향수가 느껴지면서 잊었던 기억들이 쫙 떠오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가는 내내 콧노래를 부르니까 남편은 다행이네. 나는 당신이 시골 간다고 하면 짜증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내가 말했잖아.
나 초등학교 때까지 깡촌 시골에서 살았다고.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그리고 어차피 가는 건데 즐겁게 가야지. 제 친구들은 남편 시댁 식구들 보러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면 울상인 표정인데 저는 오히려 옛날 생각나서 너무 설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할머니에게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간호를 할 정도라고 해서 속된 말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가 상상했거든요. 근데 90이란 나이에도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시고 예쁜 치마를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치매를 걸리신 것도 아니고 먼 거리만 아니면 가까운 데는 산책도 나가시고 마당 풀 정도는 거뜬히 뽑을 정도의 체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바람둥이 시아버지가 만사 제쳐두고 이런 깡촌에 계신 시어머니 곁에 계실까 의문이 들더군요. 근데 남편도 제가 뭔가를 궁금해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 얼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하신데 아빠가 워낙 효자라서 늘 저렇게 돌봐드리는 거야. 솔직히 그 말이 믿기진 않더라고요. 그럼 서울로 시할머니를 모셔야지. 이런 깡촌에 홀로 살게 모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나중에 시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엄청 시할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날이 더우면 녹을까? 무슨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시할머니는 챙기는데 보는 내내 마음이 흐뭇해지고 예전에 시골에서 같이 살았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도 나서 좋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시할머니를 보살피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할머니를 서울 집으로 모시고 싶긴 한데 여기가 고향이라서 편하다며 할머니가 오질 않아서 여기 계시는 거야. 그 말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쩌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사이도 안 좋은데 억지로 서울로 모셔서 안 좋은 꼴을 보여드리는 것보단 차라리 시골에서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시할머니에게 지극정성인 시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가 어렸을 때 시할머니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효자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시할머니도 저를 손주 며느리가 왔다면서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정말 친손주처럼 저를 대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주시는 거예요. 너 온다길래 읍내 장터 가서 샀다. 이러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솔직히 복주머니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주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주 며느리에게 선물은 주고 싶은데 줄 것은 없고 90이 넘은 몸을 이끌고 읍내까지 가셔서 복주머니 하나 사오셨다는 말에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딱히 해드린 게 없으니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든지 마음뿐이잖아요. 그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는 게 사람 마음인 것처럼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시할머니를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도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늘어놓길래 건성건성 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시누이가 올케, 근데 요즘 시할머니 댁에가? 저번에 보니까 아빠가 올케 덕분에 시할머니를 잘 모셨다고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순간 잊고 있었던 시할머니 생각나서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여쭸더니 글쎄,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궁금하면 직접 가보든가. 이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누이가 아니라 제가 친손주인 줄 알겠더라고요. 친손주인 시누이가 손주 며느리인지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할머니는 요즘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어봤죠. 아버지가 또 어디로 잠수 타셨나봐. 연락이 안 되네. 요즘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만 괜찮으면 이번 주에 같이 갈래? 이러길래 좋다고 했죠. 간만에 시골 공기도 쐬고 시할머니 뵙고 인사나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때 이후 두 번째로 찾아가는 거였기에 이번에는 양손에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방문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찾아뵌 시할머니 모습은 제 두 눈을 인심케 했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는 정말 정정하시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는데 두 번째 뵐 때는 어딘가 좀 아파 보이시고 말씀도 많이 어눌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폭삭 늙어버린 시할머니의 모습이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안 좋은 상태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할머니는 계속해서 병원은 거부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시할머니 아프셔서 시아버지가 도망가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를 너무 그렇게 보진 마.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 남편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나 복주머니 사러 가야 하는데 우리 손주 며느리 복주머니 사줘야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시할머니는 계속해서 복주머니 하나 사주고 싶다면서 그걸 줘야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다며 한사코 복주머니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죠.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시할머니가 굳이 사주고 싶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었죠. 부랴부랴 장이 문 닫기 전에 할머니를 모시고 읍내로 나갔죠. 솔직히 요즘 복주머니를 흔하게 팔진 않잖아요. 읍내 구석에 초라하게 있는 어느 만물점에서 복주머니를 사주시더군요. 귀찮은 마음도 컸지만 이렇게라도 저에게 뭐 하나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시할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읍내에서 그렇게 복주머니를 사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연세에 저희 부부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겠다고 그 낡디 낡은 부엌에서 가스불을 켜시려는데 너무 불안해서 제가 대신 요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아버지가 은근히 밉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시할머니에게 여쭤봤죠. 할머니, 시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대뜸 화를 내시면서 그런 불효자식은 없어져야 한다며 화를 버럭버럭 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라서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남 앞에선 자식 흉을 보기 싫은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죠. 끝까지 말씀만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시아버지가 간호를 하다가 지쳐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간다는 것이 한동안 안 돌아오시는 거 아니면 정말로 시할머니를 버리고 가버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할머니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져서 남편이랑 오늘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할머니랑 주말 내내 함께하게 됐는데 늘 저만 보면 밖에 나가보고 싶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이렇게라도 바람을 쐬게 해드리려고 시할머니를 옆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죠. 그러면 한 바퀴 더 돌면 안 될까? 이러시는 겁니다. 일부러 더 멀리 나가고 나중에는 고속도로까지 타서 다른 도시까지 다녀오면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아이고 세상이 참 넓구나 넓어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녀 같고 좋아 보이는지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거창한 관광지나 여행지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집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게 전부인데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니 저도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목욕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목욕 시켜드리겠다고 하니까 한사코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목욕 봉사에도 등급이 좀 있는데 그나마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목욕을 시켜드리기 편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목욕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장비도 빌려오고 아는 동생이 그 먼 거리까지 와줘서 시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물론 고령의 노인들을 함부로 목욕시켰다간 감기에 걸리기 쉽고 그걸로 인해 폐렴에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조심히 목욕을 시켜드려야 하거든요. 저야 워낙 목욕 봉사를 많이 다닌 터라 자신있게 잘 시켜드렸더니 시할머니가 나중에 너무 좋아하시고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 큰 낙이 되더군요. 예전엔 주말에 봉사활동 가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어디 여행 가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젠 주말만 되면 시할머니 뵈러 가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제 친할머니처럼 제게 늘 다정하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서울집에 올라와서도 혼자 계신 시할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집으로 모시지 그래?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저도 말씀은 드렸죠. 근데 시할머니는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가 싫다는 겁니다. 무섭고요. 너무 완강하게 한사코 거절을 하시니 결국 모시는 건 어렵게 되었어요. 대신 어쩔 수 없이 매일 건강체크 전화하고 주말엔 가서 말벗 해드리고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컨디션 좋은 날은 마을 회관에 모시고 가서 다른 어르신들 고스톱 치는 거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시할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죠. 물론 옆엔 남편도 함께 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남편이 알아주니 저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랑 가까워지니까 정이 들었는지 더 이상 이런 시골에 혼자 두시다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걱정, 쉬면서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걱정, 할머니 걱정에 나중엔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어차피 90살 넘은 할머니가 사셔봤자 몇 년을 더 사실까 생각을 하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모시고 싶고 어차피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것 외엔 딱히 취미생활도 없는데 같이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세상 구경이나 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할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희가 시할머니를 모실까 해요. 솔직히 오케이 하실 줄 알았어요.
어차피 허락받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모실 거니 알고만 계시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였고, 누가 봐도 세상에 며느리가 시할머니를 모신다고? 효부네, 이러면서 칭찬해줄 일인지라 시어머니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원래대로라면 제가 아닌 시어머니가 시할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기에 제게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얼굴에 인상을 팍 쓰면서 제게 발끈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우리 시어머니를 모셔? 너 미친 거니? 너가 왜 모셔? 건방지게! 이러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지 제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았죠.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더 토달지 않고 그러겠다고 물러났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게 되니까 괜히 슬프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할머니 드라이브나 시켜드릴 겸 평일 저녁에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런데 안에 인기척이 있더군요. 마당 한켠을 슬쩍 들여다보니 시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나타난 등장에 저랑 남편 둘 다 놀랐어요. 시아버지는 마당 청소를 하시는 건지 빗자루질을 하며 시할머니 계신 방 쪽을 향해 악담을 퍼붓고 계셨어요. 저 할망구는 죽지도 않고 말이야. 죽을 때 됐으면 바로바로 가야지. 그리고 젊을 적엔 돈도 많고 재산도 불렸으면 자식한테나 팍팍 쓸 것이지. 이젠 다 털리고 이런 총구석에서 자식 고생이나 시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으이그,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깜짝 놀라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패륜짓을 하는데 정말 시아버지가 미웠어요. 시할머니가 예전에는 어떤 분이셨고 시아버지에겐 어떤 어머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돈 없는 늙은이라고 자식에게 괄시받는 게 얼마나 서러우실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냐고 대뜸 들어가서 따졌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따지니까 시아버지는 놀라셔서 넌 어디다 대고 눈을 그렇게 부라리고 그러냐? 그리고 너가 요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친해졌다고 뭔가 아는 척하고 까불고 싶은 모양인데 아무리 우리 집안 사람이 됐다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빠져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시할머니는 제가 모시겠다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바로 시할머니 모시고 나오려고 했어요. 어차피 친자식한테 이런 모욕은 안 받고 그 집에서 사실 거라 생각은 안 했죠. 하지만 시할머니는 안 가겠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오히려 시아버지를 두둔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마음은 착해 이러시는데 제가 답답해 죽을 것 같더군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기세가 올라서 봐라, 너가 이럴수록 우리 어머니만 더 피곤해지니까 더 이상 우리 어머니한테 관심 끊고 너는 네 서방이나 잘 챙겨.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갑시다. 그리고 돈은 어딨어? 숨겨놓은 돈은 없냐고. 이러면서 시할머니를 닥달하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그 이후에도 시댁에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은 계속됐어요. 시누이도 틈만 나면 시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골에 사는 노인에게 무슨 돈이 있다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정말 망설이다가 이야기해주길 원래 할머니가 옛날에 엄청 부자여서 명동에도 땅이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다 날려버리셨어. 할아버지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지금 이 시골로 요양차 오셨는데 지금 집이 엄청 낡아 보이지만 그때 나름 최신식 집에 마당에도 잔디가 깔려 있었대. 근데 할아버지 병원비에 수술비에 그리고 계속 보증 섰던 게 터져서 완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털어주셨는데 아직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돈이 있다고 믿으시나 봐. 듣는 내내 한숨이 나오더군요.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노인네에게 이게 무슨 행패인지. 그렇다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시누이나 시아버지 모두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달라고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정말 밑바닥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시할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요양원에 가면 이 꼴을 안 보려나?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할머니가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당하는 시할머니가 안쓰럽고 제가 다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시할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시할머니를 저희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 모셨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 시골방 안에서 시아버지 구박에 시어머니의 무관심에 시누이의 시달림에 괴로워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친구들도 있고 또래들과 수다라도 떨 수 있는 요양원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 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죠. 솔직히 가는 내내 속으로 시어머니는 무슨 낯짝으로 요양원을 가신다는 거야? 아휴 이랬거든요.
근데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엄청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러웠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 양반이 그놈의 돈만 꽉 쥐지 않았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 돈이 뭔지 왜 저리 사는지 아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쭸더니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할머니는 지금 돈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치매라는 거예요. 저는 치매하면 벽에 막 이상한 거 칠하고 애기처럼 변하고 이상한 말을 계속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치매인 줄 알았는데 시할머니처럼 정형행동, 그러니까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혹은 자꾸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오히려 도시에 가둬놓고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것보단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추억이 있는 시골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두신 거고, 시아버지가 몰래 가서 시할머니 돈 달라고 깽판치고 싸워서 지금은 별거 중인데 여전히 그러고 다니니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시누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염치 없는 줄 안다. 그 돈이 탐나서 나도 시어머니한테 접근도 해보고 잘해드린 척 해봤지만 그 돈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하니까 나도 사실 약간 방치한 것도 있어. 근데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정말 염치 없어 미안해 죽겠네.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해 죽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쩌면 참회의 눈물인 거죠.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에 저도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2년 후에 정확히 시할머니는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다행히 시설 좋은 병원이라서 말년에는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다 떠나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오셔서 깽판 치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시할머니에게 돈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에게 연행되었어요. 이때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시아버지 뺨을 후려치는 일도 있었고,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가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요양사분들도 잘 케어를 해주셔서 그래도 말년에는 편안히 눈 감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두 분은 결국 이혼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임종 때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경찰에 끌려가고 난 후에 저희 남편하고도 아예 연락이 끊겨서 사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어쨌든 시누이도 시할머니에게 돈 달라고 깽판 치다가 지금은 폭력 남편하고 또 깨가 쏟아지게 잘 산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쨌든 시할머니 임종 때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할머니는 계속해서 고향집에 차 타고 가고 싶다며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본인이 입원할 때 썼던 낡은 가방이 있는 쪽을 가리키시더군요. 병실 서랍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서랍을 열어보니 가방 옆에 큼지막한 복주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복주머니를 꺼내니까 그게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서 그 안을 보라고 해서 복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니 빌딩 계약서인데 그 옆에 공증 서류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유언장이더군요. 이미 시할머니가 가족들 몰래 변호사를 통해 유언 공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언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름 아닌 이 빌딩 건물을 바로 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니 친손주인 저희 남편도 아니고 제게 준다고 하시니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죠. 너무 놀라서 그 빌딩 건물을 보니 어디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억이 넘는 고가의 빌딩이었어요. 물론 그 빌딩을 소유하려면 상속세, 재산세 등 여러 세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저에게 남겨주셨다니 너무 기쁘기도 하고 평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하고 시할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한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힘겹게 한마디 하셨어요. 고마웠다. 덕분에 세상 구경 잘했어. 그 말이 저의 뼈 마디마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곳을 모시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이 보면 재미도 없는 집 근처 도로변을 드라이브 했던 것뿐인데 그게 저에게 많이 고마우셨나 봐요. 시할머니는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소박하게 그저 세상 구경하고 싶으셨던 분인데 이 정도만 해드려도 이렇게 좋아하실 분인데 왜 시아버지는 시할머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구셨는지 원망스럽더군요. 그리고 유언장을 보자마자 시누이가 눈이 돌아가 제 멱살을 잡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겨우겨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려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너는 돈 받을 자격도 없어. 너가 할머니한테 음료수 한 번 사드린 적 있니? 다리 주물러드린 적 있어? 그래도 며느리는 그런 거라도 했어.
넌 그냥 빠져. 며느라, 이거는 오직 너와 아들 거니까 현명하게 하렴. 나는 여기에 절대 관여 안 할 거고 이건 오직 너가 물려받은 거란다? 그러면서 신우이를 끌고 나가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빌딩은 시세만큼 해서 팔았답니다. 시할머니가 제 앞으로 모든 재산을 주셨지만 핏줄도 안 섞인 며느리인 제가 독차지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좀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꿈에 그리던 아파트도 샀고요. 이게 다 시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 어떠한 재물을 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녀처럼 세상 구경하고 싶었던 시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더니 이런 행운이 저에게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신 시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떠나서 시할머니 옆에 모시고 노을진 도로를 달릴 때 시할머니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하셨던 말씀이 유독 떠오르는 날입니다. 아직 세상은 아름다워요. 요즘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남이 죽이도록 밉더라도 세상은 아직 아름답단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어떨까요?